9장까지 했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그렇게 안 될 것 같고요. 내일 오시면 9장하고 10장을 끝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9장, 10장 다 들으셔야 되는 분들은 내일 오셔서 꼭 들으세요. 첫 달 들으신 분들. 그렇게 하시고 우리가 저번 달에 얘기한 것처럼 이번 달에는 한번 보강을 할 거예요. 그래서 보강은 마지막 주에 수요일을 아마 하게 될 것 같으니까 나중에 정확하게 결정되면 다시 공지해 드릴 테니까요. 마지막 주에 수요일 한 번 더 강의가 있을 거라는 거 알아두시고, 또 가끔 수업이 10시 10분에 안 끝나고 10시 반이 돼도 안 끝나고 그러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그렇게 하세요. 414페이지 금융비용 자본화라고 되어 있는데 중요한 주제예요. 금융비용 자본화. 그리고 처음 공부하는 사람들이 잘 이해 못하는 부분이에요. 좀 어려워하는 부분. 금융비용 자본화. 근데 잘만 정리하면 어려운 거 아니에요. 금융 자본화. 어려운 거 아닌데. 일단은 앞에서 한번 얘기했지만 금융비용 자본화가 넓게 봤을 때 어디에 속하는 거예요? 취득원가 결정에 속한다. 그건 알아두셔야 되고요. 일단 금융비용 자본화를 같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금융비용 자본화가 개정됐어요. 개정이 최근에 됐는데 최근에 개정돼가지고 단기비용이 원칙이에요? 자본화가 원칙이에요? 단기비용이 원칙이에요. 단기비용이 원칙이고 자본화는 선택이에요. 선택. 근데 앞에서 한번 얘기했지만 중요한 사실은 한번 선택하면 계속 적용해야 돼요. 그 방법을. 그 바꾸는 거는 나중에 배우게 될 회계 변경이라고 해요. 회계 변경은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거기에 어딜 보시냐면은 첫 번째 줄부터 제6절에 474페이지 첫 번째 줄에 기업회계 기준에서는 여기 나와 있는데 거기를 쭉 읽어보면 세 번째 줄 끝에 회수가능가액 범위 내에서 해당 자산의 취득원가로 처리할 수 있도록,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는 표현이 뭐예요? 선택규정이다. 이러니 선택규정. 자, 그 밑에 이론적인 근거가 두 가지 나와 있죠. 그 이론적 근거 두 가지는 반드시 이해하셔야 되고요.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주관식으로. 어떻게 나오냐면 금융비용 자본화의 이론적 근거를 써봐라. 이렇게 내요, 시험에. 주관식으로. 그럼 쓸 줄 알아야 되는데 그거 설명할 거거든요. 설명하려면 사례를 좀 봐야 되기 때문에 먼저 사례를 보면서 그걸 설명할게요. 478페이지에 예제 12번을 좀 적을게요. 칠판에다가. 그 478페이지 예제 12번을 지금 보시면은 자, 이렇게 돼 있고, 거기 보니까 뭐 하고 있습니까? 그 사례에서 갑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토지에 뭐 짓는다고 돼 있어요? 건물 4억 짓는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4억을 언제부터 짓냐면은 이때부터 져요. 이때부터 짓기 시작하는데 얼마의 지출이 일어났냐면은 4만 원의 지출이 일어났어요. 돈이 이렇게. 그 다음에 날짜 보니까 7월 1일 날 8만 원의 지출이 또 있었어요. 그 다음에 10월 1일 날 6만 원의 지출이 또 있었어요. 이렇게. 그랬을 때 2001년 동안 뭐 할 거냐 이제 이런 주제인데, 일단 요거 분개할 건데요. 제가 분개를 같이 연습장에다 꼭 하세요. 이 책이 없기 때문에 요 분개는 반드시 해두셔야 돼요. 나중에 공부하기 위해서. 자, 2001년 초부터 분개할게요. 2001년 초에 대변에 현금 나가요. 얼마 나가죠, 현금? 4만 원. 여기까지 이렇게 하시고, 그냥 여러분 하나 복습해 드릴게요. 이 회계학에서 어떤 지출이 있었을 때, 이렇게 지출이 있었을 때 차변에 증가로 적을 수 있는 건 뭐밖에 없다 그랬어요. 자산 아니면 비용이다.
그럼 적는 것을 판단할 때는 자산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 미래 효익이 있어야 되고, 미래 효익이 없다면 비용 처리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건물 짓는 거기 때문에 미래 효익이 있죠? 그럼 뭐 잡아야 돼요? 자산 잡아야 돼요. 자산 잡아야 되는데, 원래는 이렇게 하고 싶어요.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걸 쓰려니까 건물이 완성되지 않았잖아요. 취득이 완료되지 않았어요. 취득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계정 과목을 못 써요. 그러면 임시적으로 써야 될 계정 과목이 하나 필요하잖아요. 그때 쓰는 계정 과목 이름이 건설 중인자산이에요. 임시적으로 이렇게 같이 하세요. 이렇게. 그다음 2000X1년 7월 1일 날. 요 날은 어때요? 요 날은 또 뭐가 나왔어요? 현금 8만 원 나갔죠. 8만 원만큼 뭐가 잡히면 돼요? 건설 중인 자산. 똑같죠? 그 다음에 2000X1년 10월 1일 날. 이날도 뭐 해야 돼요? 현금 6만 원 나가고 건설 중인 자산 6만 원.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까지 건설 중인 자산이 쭉 잡히죠, 이렇게. 그 다음에 2000X1년 말. 기말. 이날은 무슨 날인가요? 결산일이죠. 자, 뭐 할까요, 결산일날? 분개할 거 해보세요. 뭐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 생각해보니까, 그 자료에서 차입금 내용 나오죠, 차입금. 이 회사가 2000X1년 동안 차입한 내역이 A, B, C, D 네 가지 종류의 차입금이 있어요. 차입일자 나와 있고, 차입 금액 나와 있고, 이자율 나와 있고, 지급 조건 나와 있는데, 그럼 기말 현재 분명히 그 차입금 때문에 뭐가 발생하는 거죠? 이자 비용이 발생하는 거죠, 당연히. 그거에 대한 회계 처리가 필요한데요. 먼저 A부터. 그 A라는 차입금은 얼마 발생해요? A라는 차입금은 5만 원 곱하기 이자율 12% 1월 1일서부터니까 1년 내내 얼마죠? 이자는 매년 말 지급. 매년 말 지급이니까 얘가 기말에 뭐가 나갔겠어요? 현금이 나가겠죠. 이자 지급. 곱해보시면 얼마냐면은 6,000원. 이렇게 하세요, 지금. 그 다음에 B도 하세요. 이자 비용 B. B에 대한 것도. B도 보니까 매년 말 지급하는데 2000X 1년 동안 계속 차입했으니까 곱해보면 6,000원. 그 다음에 차입금 C는 7월 1일 날 차입해가지고 6월 말 지급해요. 그러면 기말연재 이자 줬어요, 안 줬어요? 안 줬죠. 아, 현금 나가지 않았으니까 이자 비용 잡는 거 아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틀리는 거죠. 우리 무슨 주의? 발생주의. 발생주의이기 때문에 이자를 현금으로 안 줘도 뭐 잡아야 돼요? 미지급이자 잡아야죠. 미지급이자. 얼마 잡아야 돼? 곱해보시면 7,200원. 이렇게 할 줄 아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D. 차입금 D는 현금 나가지요. 7,000원. 자, 여기까지 다 하세요, 지금. 자, 그럼 여기까지 한 다음에 보세요, 이제. 자, 이렇게 하니까요. 요 이자 비용 있죠? 이자 비용들이 기말연재 잡히죠? 기말연재 이자 비용이 잡혔어요, 지금 이렇게. 근데 여기서 잡힌 이자 비용들은요. 대차 대조표로 가는 겁니까? 손익계산서로 가는 겁니까? 손익계산서로 가는 거죠, 당연히. 그래서 금액개년도에 차입한 차입금들에 대해서 이자 비용이 발생했으면 그건 단기 비용 처리하죠, 우리가. 단기 비용 처리하고 있잖아요. 그럼 하나 물어볼게요. 차입금에 대한 이자 비용을 그 회계년도에 단기 비용 처리하는 이론적 근거가 뭐예요? 단기 비용 처리하는 이론적 근거는? 그러면 생각이 잘 안 날 수 있잖아요. 시험장에서 그 생각이 나면 참 좋은데 생각이 안 났다. 여러분들
이 회계학에서 시험 냈을 때 주관식 문제에서 어떤 걸 출제한 다음에 그렇게 회계 처리하는 이론적 근거가 뭐냐를 되게 많이 물어봐요. 그렇게 회계 처리하는 이론적 근거가 뭐냐 많이 물어보는데 생각나면 생각나는 거 당연히 답 써야 되고요. 생각이 안 난다 시험장에서 수익 비용 대응 쓰세요. 확률이 90%예요. 맞출 확률이. 이게 가장 많아요. 이 수익 비용 대응의 근거가. 그래서 아무 생각 없으면 수익 비용 대응 쓰고 나오세요. 그렇게 하시고. 근데 지금 하는 것도 수익 비용 대응이 맞아요. 뭐냐면은 이게 차입금이 이 회계년도에 차입했잖아요, 우리가. 이 회계년도에 차입금을 차입한 이유는 뭐예요? 돈이 필요하니까 차입했겠죠. 그 돈을 어디다 썼어요? 어딘가 썼겠죠. 그걸 몰라요. 이 차입금을 아무리 특정하게 차입했다 해도 그건 돈이기 때문에 꼬리표 달린 게 아니니까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는 이게 찾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차입금이라는 거는 돈이 필요해서 차입했을 텐데 어딘가 썼겠죠. 어딘가. 근데 그 어딘가라는 게 대부분 그 회계년도 수익과 관련이 되겠죠. 대부분. 그러니까 차입금이라는 게 특별히 언급이 없으면 그 회계년도의 수익 창출에 기여했단 말이에요. 그 차입금이. 그럼 그 차입금 때문에 발생한 이자 비용은 그 회계년도에 비용 처리하는 게 타당하잖아요. 대응시키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가 지금 배우는 이거 있죠? 그 자본화. 이것만 뭐냐면은 이거에서는 그 차입금이 분명히 이 자산을 취득하기 위해서래요. 보니까. 그러면 이 자산을 취득하기 위해서인데 이게 지금 건물 짓고 있잖아요. 이 건물이 언제 완성되냐면 지금 2년 후에 이때 가서 완성이 돼요. 그럼 이때까지는 건물이 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수익 창출이 안 되죠. 건물 때문에는. 그럼 그거에 투입된 돈은 아직 수익 창출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수익 창출 못하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발생한 이자 비용을 그 회계년도에 비용 처리하려니까 대응시킬 수익이 발생 안 했죠. 나중에 건물이 완성된 다음에 그때 발생하겠죠. 이렇게. 그럼 그때 대응시키기 위해서 지금은 발생한 이자 비용을 그 자산에 취득원가로 집어넣고 취득원가로 집어넣어 놓은 것을 나중에 감가상각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비용화하면 그게 수익비용 대응에 더 좋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이론적 근거예요. 거기 앞에서 400 몇 페이지였어요? 아까 474페이지 474페이지에 거기 이론적 근거 있었잖아요. 우리 점점 474페이지 거기 첫 번째 거 보세요. 첫 번째 거. 첫 번째 거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거기 뭐라고 써 있어요? 수익비용 대응이라고 써 있죠? 잘 확인하세요. 그거 쓸 줄 알아야 됩니다. 나중에 시험에 나오면. 자, 두 번째 거 보세요. 두 번째 거. 두 번째 건 뭐라고 돼요? 취득 완료 시까지 발생한 금융비용은 자산의 구입대가와 마찬가지로 취득원가를 구성한 자산의 일부다. 그 무슨 얘기냐 보세요. 자, 여기. 자, 여기 건물 지으려고요. 재료비 나가거나 노무비 나가거나 이렇게 나가잖아요. 이렇게 돈 나간 거요. 뭐 하기 위해서 나간 거죠, 이 돈? 이거 현금? 다 건물 짓기 위해서 나간 거죠. 그러니까 이거 현금 나간 거 다 어디로 갔어요? 그 자산의 취득원가로 갔죠. 잘 보세요. 여기 차입금 때문에 뭐가 나가요? 차입금 때문에. 이자 나가죠, 이자. 이자 나가는 것도 현금 유출인데, 요 이자 왜 나가는 거예요? 이자 왜 나가는 거냐면 차입금 차입해서죠. 차입금 왜 차입했어요? 이 건물 지으려고 했다면서요. 그러면 이 이자는 이 건물을 짓지 않았다면 회피 가능한 거죠. 이 건물 안 지었으면 이 이자 안 나갈 건데, 이 건물 짓기 때문에 나간 거거든요, 지금. 그러면 이 건물 짓기 때문에 나간 이 재료비나 건물 짓기 때문에 나간 이자 비용이나 결국 이것 때문에 나간 유출액이잖아요. 그럼 당연히 그것들 다 어디로? 그 자산의 취득원가로 가는 것이 타당하다. 이 두 번째 논리예요. 그래서 두 가지인데 그 두 가지 쓸 줄 아시면 돼요. 나중에 혹시 나오면. 됐나요? 그래서 그게 자본화시키는 논리고요. 우리나라 기준은 현재 기준이 어떻게 돼 있다고요? 단기비용 원칙이고 특별한 거 무슨 단기비용 원칙이고 회사가 자본화를 선택했을 때 이걸 자본화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자본화하는 거 배우는 게 지금 자본화 한다고 생각하고 자본화 할 건데 잘 보세요. 자본화하려니까 이게 보니까 가만히 두면 이자 비용이 어디 가게 생겼어요? 다 단기 비용 가게 생겼죠. 이게 이자 비용 차변에 잡혀가지고 그럼 이 중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이 중에 이 자산을 구입하기 위해서 들어간 게 있다는 거죠. 지금 그거는 단기 비용 가지 말자는 거잖아요. 단기 비용 안 갈 거면 이미 발생한 이자 비용을 어떻게 해주는 절차가 필요해요. 없애버려야죠. 이렇게 이자 비용 반대쪽에다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자 비용을 줄여야죠. 줄여야 돼. 이렇게 줄여야 돼. 줄여야 되고 그 이자 비용만큼을 어디로 보내자는 거예요? 이 자산의 취득원가로. 그러니까 이름이 건설 중인 자산. 제가 지금 칠판에 노란색으로 한 이 분계가 바로 금융비용 자본화시키는 분계예요. 이 되게 중요한 분계예요. 잘 이해하시고. 노란색. 그래서 이자 비용이 대변해 오는 이유가 이미 발생한 걸 줄이니까 그래요. 이렇게. 이미 발생한 비용을 감소시키는 거예요. 감소시키고 자산의 취득원가로 보내는 거예요. 이렇게. 됐죠? 그럼 이제 우리가 뭘 공부해야 되냐면은 여기 들어갈 금액을 어떻게 계산할 거냐를 공부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부터. 여기 들어가는 금액이 얼마가 될 거냐를 배울 거예요. 지금. 근데 대전제가 하나 있어요. 대전제. 이거 배워보면 아는데 대전제가 여기 들어가는 금액은 여기 있는 금액을 넘을 수 있어요? 없어요? 넘을 수가 없죠. 이게. 발생하지도 않은 걸 더 줄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배워보시면 여기 있는 금액을 넘지 못하고 여기 집어넣어야 돼요. 그걸 배울게요, 같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해야 돼요. 그럼 474페이지 이론적 근거는 받고 475페이지. 거기 보시면 자본화 대상 자산이 있고 자본화 대상 금융 비용이 있고 475페이지. 자본화 대상 자산을 먼저 보세요. 자, 자본화 대상 자산이란 용어는 뭐냐면은 이거예요. 우리가 금융 비용을 자본화시킬 대상이 되는 자산을 말하는 건데 이 예제에서는 뭡니까? 이 예제에서는 뭐예요? 이거죠. 건설 중인 자산. 이게 자본화 대상 자산이에요. 요게. 그래서 그 바로 밑에 보시면 얘는 뭐가 될 수 있냐면 두 번째 줄에 비유동 자산은 다 돼요. 두 번째 줄에 비유동은 다 돼요. 이거 비유동. 이거 비유동이죠. 이거. 유형 자산이잖아. 이거. 그러니까 얘는 다 돼요. 이런 자산들은 다 대상이 돼요. 반면에 세 번째 줄에 재고 자산은요. 되긴 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1년 이상 돼야 돼요. 취득하는 기간이. 만드는 기간이. 취득 완료될 때까지 1년 이상 소요될 때만 돼요. 재고는. 아무거나 되는 게 아니라. 그걸 좀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세요. 제외되는 경우가 두 가지 나와 있죠. 그 제외되는 경우 두 가지는 시험에 잘 안 나오는데 이해만 하면 돼요. 당연한 거기 때문에. 첫 번째 거 잘 보세요. 첫 번째 거는 이미 사용 중이거나 사용 가능한 상태에 있대요. 그 얘기는 수익 창출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수익 창출하고 있으면 그 자산 때문에 생기는 이자 비용을 단기 비용 처리해야겠죠. 다시 우리가 지금 금융비용 자본화를 하자는 논리는 그 자산 때문에 뭐가 창출되지 않고 있다? 수익이 창출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현재 나중에 창출될 거기 때문에 당장 비용 처리하지 말고 취득원가로 보냈다가 나중에 비용 처리하자는 논리잖아 이게. 그런데 지금 읽어본 거는 이미 수익 창출하고 있다면서요. 그럼 자본화시키는 거 아니죠. 단기 비용 처리하는 거예요. 그런 논리고 그 밑에 거는요. 수익 창출에 기여할 가능성이 없는 자산은 얘는 미래에 가도 수익 창출 못한대 이 자산은. 그럼 어차피 자본화 시켜봐야 미래 대응시킬 수익이 없죠. 그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당연한 거기 때문에 이해만 하면 되고 외울 필요는 없어요. 가로 2번으로 가서 자본화 대상 금융비용이 나오는데 얘가 시험에 잘 나와요. 객관식으로. 어떻게 잘 나오냐면은 다음 중 자본화 대상 금융비용이 아닌 것은 이렇게 잘 나와요. 말로 하는 문제로. 그래서 어떤 게 자본화 대상 금융비용인지 알아야 되고요. 일단 여기 지금 칠판에 적은 건요. 자본화 대상 금융비용이 뭡니까 여기? 이자 비용만 있죠. 이자 비용. 이거예요. 이자 비용. 그런데 거기 뭐가 있냐면 보니까 세 번째 줄에 장단기 차입금 자체에 대한 이자 비용. 이거잖아 이거. 이거예요 이거. 이거 똑같은 거. 그 다음 그 밑에 자체 발행차금 상각, 현재가 차림차금 상각. 그거 배워줘다. 얘네들이 다 뭐 때문에 나오는 겁니까? 다 현재가치 때문에 나오죠. 현재가치 때문에 나오니 차이 나는 거 다 뭐라고 배웠어요? 이자라고 배웠죠. 이자예요. 그러니까 여기 해당되는 거예요. 금융비용에 해당되는 거고. 네 번째 있는 게 주의하세요. 네 번째 있는 거 외화차입금에 대한 환율 변동 손익이라고 돼 있는데 차손익 차자 하나 집어넣으세요. 환율 변동 차손익 이렇게 차손익 중
이자 비용의 조정으로 볼 수 있는 부분, 이게 요번에 개정된 겁니다. 저기가 개정된 지 이제 뭐 한 1년 됐는데 요거 배울 거예요. 이거 좀 중요해요. 어떤 내용인지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밑에 리스 이용자의 금융리스 이자 비용은 이것만 착각하지 마세요. 운용리스라고 하고 착각하지 마세요. 아직 리스 안 배웠는데 13장에서 배울 거고 운용리스료는 아니다. 거기 운용리스료라고 되어 있는 거 아니죠? 금융리스 이자 비용인데 나중에 공부하실 때 구분할 줄 아셔야 돼요. 그다음 그 밑에 차입금 등 이자율 위험회피 회계가 적용될 때 위험회피 수단의 평가 거래 차손익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죠 이거? 고급회계 때 나오는 거예요. 고급회계 때. 그래서 그거는 지금 할 필요 없어요. 고급회계 때 하시면 되는데 그냥 제가 어떤 개념인지만 가르쳐 드릴게요. 고급회계 때 뭐 배우냐면요. 파생 상품에 대해서 배워요. 파생 상품. 파생 상품이라는 게 뭐가 있냐면요. 여러분 뭐 들어본 거, 뭐 선도 거래, 선물 거래, 옵션, 수합 이런 게 있어요. 그런 게 파생인데 그런 파생 상품 거래를 회사들이 하거든요. 그 파생 상품과 관련된 회계 처리가 있어요. 우리 나중에 이때 배우는 건데. 근데 그게 파생 상품이라는 게 나중에 배우시면은 해지라는 거 들어봤죠. 영어로 해지. 위험이 있어서 위험을 회피하려고 하는 거예요. 대부분이. 위험 회피라고 위험 회피. 영어로 해지라고 하는데. 그래서 위험 회피를 하기 위한 회계 처리예요. 그때 생기는 게 평가 거래 차손익이 생길 수 있어요. 그때. 근데 개념은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 평가 차손익은 기말에 생기는 거고요. 거래 차손익은 거래가 발생할 때 생기는 거예요. 아니, 뭐랑 똑같은 거냐면 외화 환산할 때 외화 환산 차손익이 있었죠. 그게 언제 생겨요? 기말에. 외환 차익, 외환 차손은 거래 발생할 때죠.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평가자 들어가는 것은 기말에. 거래자 들어가는 건 거래 발생할 때. 그런 개념이 나중에 뭐 그런 건데 그 파생 거래할 때 생기는 건데 이자율 위험의 피해를 하기 위해서 발생했다면 그 성격을 뭐로 보겠다는 거예요? 이자로 보겠다는 거예요. 이자율 위험 회피를 하기 위해서 이런 게 발생했다면 그 성격을 뭐로 보겠다? 이자로 보겠다. 이자랑 똑같이 봐라. 뭐 그런 취지가 있는 건데 나중에 이거 하신 다음에 하시면 돼요. 잘 안 나와요. 근데 그 전까지는. 그 다음에 그 밑에는 넘어가고요. 즉이라고 되어 있는 즉 자본화 대상 금융비용은 이자 비용, 현재 가치 차감 상각, 환율 변동, 거기도 차손익, 환율 변동, 차손익 등을 말하고 미지급 금융비용 포함된다. 그러나 바드러움에 대한 할인료, 매출채권 매각에 따른 비용, 차입금 연체이자는 제외된다. 이게 시험에 잘 나오죠. 마지막에 읽은 거 제외되는 게 잘 나와요. 제외되는 거 반드시 기억해 하셔야 되고 중요한 게 뭐냐면은 차입금에 대한 연체 이자가 중요해요. 걔가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이 아주 높은데 연체 이자는 예전에는 포함이었어요. 이 개정되기 전엔 포함이었다고요. 포함, 제외가 아니라 포함이었는데 이번에 개정되면서 제외시킨 거예요. 왜 제외시켰냐면 논리를 잘 보세요. 우리가 여기서 자본화시킬 금융비용이라는 것은 그 자산을 취득하는 데 있어서 회피 불가능해야 돼요. 그 자산을 취득하기 위해서 그 금융비용은 피할 수 없이 발생했어야 취득원가로 가는 건데 이 연체이자 잘 생각해 보니까 이거는 피할 수 있었거든요. 회사가 뭐만 잘했으면 돼요. 제때 이자 냈으면 되죠. 제때 이자 냈으면 되는데 이자를 제때 안 내서 연체이자 부는 거 아니에요. 연체이자. 분명히 이자는 이자지만 얘는 잘 생각해 보니까 회피가 가능했죠. 회피가 가능했기 때문에 이것까지 자산의 취득원가로 보내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제외시켰어요. 개정될 때.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바드러움에 대한 할인료, 매출채권 매각에 따른 비용이 있죠. 걔도 제외된다는 거 잘 아셔야 되는데 걔가 왜 제외냐면 걔 언제 배웠죠? 몇 장에서? 5장 할 때 배웠잖아요. 우리 5장 할 때 얘네가 뭐였어요? 매출채권 이용해서 자금 조달하는 거였잖아요. 자금 조달. 그래서 얘가 두 가지로 볼 수 있었죠. 매각 거래가 있었고 차입 거래가 있었잖아요. 실무적으로는 대부분 매각 거래인데 매각 거래로 됐을 때 얘네들이 나오는 계산 과목이 뭐냐면 매출채권, 처분 손실이 나오잖아요. 그게 성격 자체는 뭐라 그랬어요? 이자 비용 성격이지만 회계 처리할 때 매출채권 처분 손실이 없었죠 우리가. 그래서 제외시켰어요 얘를. 이것까지 이걸로 보기엔 좀 그렇다 해가지고 제외시켜 버렸어요. 개정 과목도 그렇고 해서 됐나요? 제외되는 거 잘 기억하세요. 시험이 그렇게 나온다니까요. 다음 중 제외되는 것은 그럼 얘가 나올 거 아니에요 얘네들이.
그럼 찾을 줄 알면 돼요. 넘어가고 다음 페이지 자본화 대상 금융비용 산정 방법 나오죠. 1단계부터 쭉 나오죠. 이거 다 읽어봐야 돼요. 어디까지 나오면은 477페이지까지 다 읽어봐야 되는데 그건 집에 가서 읽어보시고 제가 지금 칠판에 적는 걸 적으세요. 연습장에다가. 이쪽에다 적을게요. 금융비용 자본화 산정 방법, 금융비용 자본화 산정 방법 이렇게 적어가지고 첫 번째 1번 뭐라고 적으시냐면은 자본화 대상 자산의 평균 지출액 산정. 자본화 대상 자산의 평균 지출액.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의할 거는 이 평균 지출액이란 개념을 꼭 이해해야 돼요. 평균 지출액인 개념이 좀 중요해요. 평균 지출액. 그 다음 두 번째. 평균 지출액을 찾았으면 그 다음에 뭐 해야 되냐면요. 평균 지출액 중에 특정 차입금 사용분을 파악해야 돼요. 특정 차입금 사용분을 파악해야 되고 특정 차입금 사용분을 이게요. 조금 이따 특정과 일반이 있는데 이 특정이 뭐냐면 그 자산을 취득하기 위해서 차입했다는 게 확실한 거예요. 쫓아갈 수 있는 차입금. 그게 특정 차입금이에요. 아무튼 특정 차입금을 찾았으면은 특정 차입금의 평균 잔액을 찾아야 돼요. 평균 잔액. 특정 차입금의 평균 잔액. 여기서도 주의할 거는 평균이라는 말이에요. 평균 잔액. 평균 잔액을 찾은 다음에 곱하기 이자율을 곱하는데 이자율이 연이자율이에요. 빼기 일시 투자한 게 있다면 일시 투자 수익을 빼도록 돼 있어요. 이거 설명할 거예요. 좀 이따. 일시 투자 수익. 빼고 나면 이게 1번이에요. 두 번째, 세 번째. 세 번째는 뭘 찾냐면은 평균 지출액 중에 일반 차입금 사용분을 찾아요. 일반 차입금 사용분. 이건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일반 차입금 뭐냐면요. 특정 차입금 아닌 거 다 일반 차입금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산을 취득하기 위해서 차입했다는 게 확실하지 않은 차입금 다 일반 차입금이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일반 차입금. 일반 차입금은 어떻게 하냐면은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어요. 전체 평균 지출액에서 이걸 빼도록 되어 있어요. 뭘 빼냐면 특정 차입금 평균 잔액을 빼도록 되어 있어요. 특정 차입금 평균 잔액. 이 특정 차입금 평균 잔액을 빼고 뭘 곱하도록 되어 있는데 곱하기 뭐 곱하냐면 자본화 이자율. 자본화 이자율을 곱하도록 되어 있고 이게 동그라미 2번 되는데 이 동그라미 2번에서 주의할 거는 한도예요. 한도를 고려해야 된다는 거. 한도가 되게 중요해요. 나중에 한도가 중요한데 요 2번은 한도 고려한다. 그런데 여기 주의할 거는 일시 투자 금액을 제외시켜야 돼요. 일시 투자 금액 제외시켜야 되고 요 한도는 뭐냐면은 한도는 일반 차입금에서 발생한 금융비용이에요. 일반 차입금에서 발생한 실제 금융비용이 한도예요. 네 번째. 다 있습니다. 마지막이에요. 자본화
할 수 있는 금융비용. 자본할 수 있는 금융비용은 다 했는데 1 더하기 2예요. 이 답이에요. 1 더하기 2 하면. 제가 자본화 할 수 있다고 표현했죠. 여기다 왜 그랬을까요? 선택 규정이기 때문에. 의무 규정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다 적었네요. 다 했고 다 적었으면 478페이지 있는 문제 풀게요. 478페이지 있는 문제 예제 12번 보시고, 자, 이 문제 같이 풀어드린 다음에 객관식 문제도 하나 풀게요. 자, 먼저 자, 요 순서대로 접근하셔야 돼요. 요 순서대로. 자, 요걸 보세요. 잘. 그러면 시험 문제에서 금융비용 자본화 문제를 봤으면 제일 먼저 뭘 찾아야 돼요? 얘를 찾아. 얘. 자본화 대상자산이 뭐냐, 이걸 찾아야 돼요. 그럼 지금 이 문제는 뭡니까? 지금 우리가 풀고 있는 문제는 자본화 대상자산이 뭐예요? 그 본사 4억이죠? 건물 짓고 있는 거. 건물 짓고 있는 거니까 그거에 대한 평균 지출액 찾아야 돼요. 평균 지출액. 같이 해봐요. 평균 지출액. 평균 지출액. 자, 이걸 찾으려고 하니까 평균 지출액이 1월 1일 날, 7월 1일 날, 10월 1일 날 3번 나갔는데요. 처음이 4만 원, 그 다음이 8만 원, 그 다음이 6만 원 나갔단 말이에요. 이것이 지출액 자체를 단순 합산하면요. 단순 합산하면 얼마 되죠? 단순 합산하면 18만 원 되잖아요. 이렇게. 이것이 평균 지출액이 아니에요. 평균 지출액이란 건 뭐냐면은 요 지출이 일어난 기간을 고려하는 거예요. 기간을. 지출이 일어나고 있던 기간, 그 회계연도에 지출이 일어나고 있던 기간을 고려하는 거예요. 1년 중에. 이렇게 기간을 고려해서 곱하니까요. 이게 4만 원 되고요. 얘가 4만 원 되고요. 얘가 15,000원 돼요. 이렇게. 그래서 더하니까 얼마 되냐면 95,000원 되는데 이 95,000원을 우리는 평균 지출액이라고 해요. 왜 이렇게 하냐면은 우리가 나중에 여기다가 뭐 곱할 거냐면요. 그냥 연이자율 그냥 곱할 거예요. 조금 있다가. 연이자율을 곱한다는 얘기는 이것 때문에 발생한 이자를 찾는 건데 얘네들이 지출된 기간이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만약에 이렇게 이걸 미리 고려하지 않았다면은 연이자율을 여기다 곱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다. 여기다 곱하면 얘가 실제 발생할 수 있던 이자보다 이자가 더 많이 나오겠죠. 얘는 이자가 발생해봐야 6개월밖에 안 되잖아요. 얘가 이자가 발생해봐야 3개월밖에 안 될 건데 그 기간을 미리 고려했잖아요. 그렇게 되면 여기다가 이자율만 곱해도 이자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걸 미리 곱하지 않았으면 나중에 여기다 곱할 때 뭐도 곱해줘 다시. 기간을 다시 곱해줘야죠. 우리가 나중에 기간을 다시 곱하기 싫어서 얘는 미리 기간을 고려한 거예요. 그걸 우리는 평균 지출액이라고 한다 이래요. 평균 지출액. 그래서 요거를 좀 잘 생각해 보세요. 집에 가서 평균 지출액. 책에 설명 잘 돼 있어요. 나중에 읽어보시고. 자, 그럼 얘를 찾아요. 그러면 95,000원 찾았어요. 95,000원 찾았으면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95,000원 찾았으면 특정을 쓴 거와 일반을 쓴 거를 구분해야 돼요. 먼저 뭐부터? 특정을 먼저 해야 된다. 이러니 특정. 그럼 문제 자료에서요. 특정 보세요. 특정. 뭐가 특정입니까? 자료를 보니까 A, B, C, D 중에 A가 특정이고요. B, C가 일반이고요. 차입금 D는 특정은 특정인데 해외 공장 건설 관련된 특정이에요. 그럼 걔는 이쪽으로 올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반드시 저로 가야 돼. 해외 공장 건설로. 여기로 오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자본화 대상이 되는 금융비용은 A와 B와 C예요. D는 아니고. 그럼 여기서 특정이라고 할 수 있는 건 뭐만이다? A만이 A만. 그럼 특정을 찾았어요. 그럼 특정이 A인데 A를 찾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특정 차입금 평균 잔액. 여기 얼마죠? 평균 잔액이 5만 원인데. 자, 평균 잔액은요. 여기다 이거 곱하는 게 평균 잔액이 이거. 이것까지 곱해야 평균 잔액이에요. 이렇게 요거 기간. 기간을 곱하고 여기다 뭘 곱하면 될까 이제? 여기다 이자율 몇 프로예요? 12%. 그러니까 얼마 나오면 6,000원 나와요.
자, 이게 단데. 자, 요렇게 계산하니까 이 금액이 잘 보세요. 이 금액이 뭐랑 똑같아요? 자, 이 금액이 뭐랑 똑같을 수밖에 없냐면 이 금액이 자, 이거랑 똑같죠? 이거랑. 당연히 A 때문에 금액연도에 발생한 이자가 이 계산한 공식 자체가 그 공식이잖아요, 보면. 차입금 차입한 거에 대해서 이자율 곱한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럼 이 금액이 당연히 저게 나오겠죠. 그래서 여러분 잘 들으세요. 특정 차입금은요, 여기 적어놨지만 한도 본다는 얘기가 있어요, 없어요? 한도. 한도 본다는 얘기가 없어요, 얘는. 기준에 한도 본다는 얘기가 없는데 얘가 왜 한도를 보지 않느냐면 얘는 한도를 넘을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한도라는 개념은 아까 기본이 여기 들어가는 금액은 절대로 여기 있는 금액을 넘을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럼 넘지 말아야 되는데 특정 차입금은요. 계산한 공식 자체가 절대로 이 금액을 넘을 일이 없어요. 넘을 일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굳이 한도 보자는 얘기를 꺼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것만 쓰면 돼요. 됐나요? 그 다음에 보세요. 일반 차입금은 어떻게 보는 거냐면 전체 지출액 중에서 95,000원 평균 지출액 이 중에서 특정 차입금을 빼요. 특정 차입금 평균 잔액을 뺀다는 얘기는 전체 지출액 중에서 특정 차입금을 이용한 부분을 뺀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뺀 금액이 뭘 의미하겠습니까? 특정 차입금 안 쓴 나머지죠? 나머지. 그럼 하나 물어볼게요. 이 특정 차입금 안 쓰고 나머지는요. 요 빼면 45,000원인데 요거는 일반 차입금 썼어요, 안 썼어요, 이거? 이 금액을 일반 차입금으로 썼어요, 안 썼어요? 그걸 몰라요. 우리가 이거를 일반 차입금 썼는지 안 썼는지는 모르죠. 그 일반 차입금이라는 거는 이 자산을 취득하기 위해서 차입한 차입금인지 모르는 차입금이에요. 얘가 그 차입금이 이거 쓰는데 썼다는 게 몰라요. 그러면 특정 차입금은 확실히 쫓아갈 수 있는 거지만 일반 차입금은 쫓아갈 수 없는 건데 이 기준을 만든 사람의 논리가 뭐냐면은 특정 차입금을 쓴 거 빼고는 뭘 썼다고 보자? 일반 차입금을 썼다고 보자라고 강제한 거예요. 이게 별로 안 좋은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일반 차입금 썼는지 안 썼는지 모른다니까요, 지금. 모르는데 특정 차입금 빼고 나머지는 일반 차입금 썼다고 보자. 이렇게 논리를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논리는 여러분들 그 기업들이 이 기준 만든 사람들한테 로비를 좀 해서 이렇게 만들어낸 거예요. 왜냐하면 기업들 입장에서는 가급적 자본화되는 금융비용을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좀 더 크게 하고 싶은데 사실은 이걸 만들 때 이렇게 만들면 되게 편해요. 특정 차입금만 자본화하고 일반 차입금은 자본화 안 한다. 그러면 뭐 되게 편한 거예요, 이 질문은. 그런데 그렇게 하려니까 자본화시키는 금액이 작아지잖아요. 가급적 더 자본화시키려니까 특정 차입금 쓴 거 빼고 나머지도 뭐 썼다? 일반 차입금 썼다고 그냥 강제하고 거기서도 이자 비용을 계산해 보는 것이 기업의 입장에서는 자본화시키는 금액이 더 커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배경이 있다는 건 뭐 참고만 하시고 아무튼 95,000원 뺏기 5만원인데 45,000원 되죠? 그럼 여기다 뭘 곱해야 돼요? 이자율을 곱하니까 이제 이자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특정 차입금은 이자율 곱하는 게 쉬웠잖아요. 그냥 곱하면 되니까. 근데 일반 차입금은 이자율 곱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왜 어려울까요? 얘는 이자율을 곱하려고 하니까 일반 차입금이 거기 뭐뭐 있어요? B하고 C가 있죠. B하고 C가 있는데 각각의 이자율이 얼마예요? B하고 C가 각각 이자율이 10%하고 12%예요. 10%하고 12%. 그럼 물어볼게요. 10% 넣어야 돼요? 12% 넣어야 돼요? 그게 모르겠잖아, 이게. 특정 차입금은 바로 쫓아갈 수 있는데 이자율을 일반 차입금은 여러 개 있으니까 이게 도대체 어떤 이자율을 곱해야 될지 모르겠잖아요. 그래서 뭐 해야 되냐면은 일반 차입금에서는 그래서 여기가 핵심이거든요. 일반 차입금은 여긴 쉬운데 여기가 핵심이에요. 여기 자본화 이자율. 이게 되게 중요한데 이 자본화 이자율을 얼마 할 거냐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자본화 이자율을 계산하는 게 어떻게 하도록 되어 있냐면은 가중평균 차입자율 하도록 돼. 가중평균 차입자율. 가중평균 차입자율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잘 배우세요, 이거. 가중평균 차입자율은 그 일반 차입금 때문에 발생한 그 외계 년도의 이자 비용을 분자에 넣어야 돼요.
분자에 그 회계연도의 그 차입금 때문에 발생한 이자 비용을 넣었는데 B 때문에 발생한 게 얼마죠? B? 저기 있잖아요. B 때문에. B 때문에 발생한 게 얼마예요? 6,000원이고 C 때문에 발생한 게 얼마예요? C 때문에. 7,200원이에요. 확인하세요. 자, 이렇게 분자에다 이자 비용 넣고요. 분모에다 뭐 하는 거냐면 그 차입금을 적는 거예요. 차입금 금액이 얼마죠? B가? 6만 원이고요. C가 얼마냐면은 12만 원인가요? 맞죠? 그래서 나누면 되는데 주의할 거 있어요. 제가 지금 칠판에 적은 대로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이러면 틀려요. 왜 틀리냐면은 반드시 여기다 이걸 고려해 줘야 돼요. 차입한 기간. 이걸 고려해 주지 않으면 틀려요. 왜 그러냐면 잘 보세요. 이 수학적으로 생각하면 금방 이해되는데 요 7,200원이요. 얘는 문제가 없는데 7,200원이 1년치 이자예요? 6개월치 이자예요? 6개월치 이자인데 6개월치. 차입금 금액을 그냥 적어버리면 1년치가 되잖아요. 그냥. 그러면 이걸 안 곱해버리면 이자율 자체가 어떻게 나오겠어요? 떨어져서 나오겠죠, 이게? 안 돼요, 그렇게. 이게 6개월치 이자면 12분의 6 해줘야죠. 이게 1년치 이자기 때문에 12분의 10이 들어간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얘는 곱하나면 안 하지만 얘를 꼭 곱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걸 꼭 이해하시고. 그러니까 몇 프로 나오냐면 11% 나와요, 해보시면. 요 분모를 계산하면요, 얼마 나오냐면 12만 원 나와요. 두 개 더하면. 그렇죠? 요 두 개 더하면. 그래서 이렇게 11%가 나오면 여기 얼마 넣으면 돼 그러면 여기 11% 넣으면 된다 이러네요. 11%. 11% 넣으니까 곱하니까 얼마 되냐면 4,950원 된다. 이게 답이고 얘는 뭘 봐야 된다고 여기? 한도. 한도를 봐야 돼. 한도. 중요한 얘기야. 한도. 한도가 뭘까요? 한도는 일반 차익에서 발생한 실제 금융 비용인데 이렇게 찾으면 돼요. 항상. 요 마지막에 요 평균 이자를 계산할 때 분모에 들어간 거죠. 분모. 분자죠. 분자에 들어간 거. 분자에 들어간 금액이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알아두세요. 그렇게 잘. 요 이자율 계산할 때 분자에 들어갔던 금액이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분자. 얼마예요, 그러니까? 13,200원. 이게 한도예요. 한도. 이걸 못 넘어요. 근데 안 넘죠? 안 넘으니까 다 하면 돼요. 두 개 더하면 답이에요. 두 개 더하니까 얼마 나와요? 1,950원. 일로 와보세요. 1,950원 하면 여기다 얼마 집어? 여기 얼마 집어서 여기? 1,950원 넣자 이거예요. 여기 얼마 되겠어요? 1,950원. 이해하시겠어요? 1,950원. 응? 그러면 잘 보세요. 요 1,950원은 뭘 줄이는 겁니까? 요 1,950원은 요 6,000원 다 줄이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13,200원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요 13,200원에 얼마 줄이는 거예요? 4,950원 줄이는 거죠. 요 줄인 것 빼고 나머지는 어떻게 돼? 나머지는 단기비용 되는 거예요. 줄인 것만 단기비용 처리하지 않고 취득원가로 가는 거예요. 이게 뭐 하는 거다? 금융비용 자본화 시키는 거예요. 한 가지 설명 더 할게요. 자, 한도 보는데 한도를 보는 이유가 얘는 한도를 넘을 수 없었죠. 얘는 한도를 넘을 수가 있어요. 왜 넘을 수 있냐면은 여기 공식이 일반 차입금을 차입한 금액에다가 이자율을 곱하는 게 아니고 전체 지출액 중에서 특정 차입금 뺀 거를 곱하잖아요. 여기는 이 금액 자체가 지금 45,000원이기 때문에 잘 보세요. 45,000원이기 때문에 여기 이거 계산할 때 이 분모 금액보다 작죠. 얘가 요 금액, 요 뺀 금액 자체가 12만 원이 될 때가 정확히 얼마가 나오냐면 13,200원이 나와요. 요 전체 지출액 나온 거에서 요거 뺐을 때 그 금액이 12만 원이 되면 거기다 11% 곱하면 13,200원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그런데 요 전체 지출액이라고 하는 건
클 수도 있잖아요, 아주. 예를 들어서 이게 한 40만 원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40만 원 이게. 그러면 5만 원 빼면 얼마예요? 35만 원이죠, 35만 원. 35만 원이 나왔는데 얘보다 큰데 얘는 무조건 곱한다니까요. 전체 지출액 중에서 특정 차입금 뺀 건 다 뭐 썼다고 보고 일반 차입금 썼다고 보고 곱해버린다니까요. 그럼 당연히 그렇게 계산한 금액은 얘보다 어때요? 커지겠죠. 얘보다 커지는데 얘보다 큰 금액을 자본화시킬 수 없잖아요. 요 13,200원이 요거잖아요. 요건데 이거보다 더 많이 줄일 수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 봐야 된다? 한도 봐야 돼요. 뭐가? 일반 차입금이. 특정 차입금은 안 그렇고. 됐죠? 집에 가서 잘 정리하시고. 그 요구사항 2번 보세요. 그 요구사항 2번 보니까 요구사항 2번에서는 뭐가 나와요? 요구사항 2번은. 요구사항 2번은 일시 투자 수익 나오죠. 보세요. 특정 차입금 중에서 일시 투자한 게 있대요. 요건데. 일시 투자 수익. 요거. 일시 투자 수익. 얼마를 일시 투자했어요, 보니까. 그, 10,000원만큼을 몇 개월 동안, 6개월 동안 일시 투자했어요. 10,000원을 6개월 동안 일시 투자했다. 그럼 10,000원을 6개월 동안 일시 투자하면 10,000원을 6개월 동안 일시 투자했는데 몇 프로에? 9%에 해가지고 얼마의 수익이 생기면 450원. 그러면 요 10,000원을 6개월 동안 분명히 이 자산 취득하는데 썼어요, 안 썼어요? 이 특정 차입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자산 취득하는데 반드시 차입했다는 게 확실한 차입금이죠, 보니까. 근데 그럼 5만 원만큼을 이 자산 취득하려고 하는데 쓰려고 샀죠, 원래는. 근데 6개월 동안은 썼다는 거 안 썼다는 거예요. 10,000원을 분명히 안 쓴 거예요, 분명히. 그리고 10,000원 때문에 생긴 이자 비용 있을 거 아닙니까? 사실은 요 10,000원 때문에 생긴 6개월 동안의 이자 비용을 빼버려야죠, 원래. 우리가 특정 차입금에 대한 이자 비용을 자본화시키자는 거는 그 특정 차입금이 분명히 이 자산 취득하는 데 썼고 그렇다면 그것 때문에 생긴 이자 비용은 자본화시키자 이런 건데 그 금액 중에 분명히 10,000원은 안 썼잖아요. 몇 개월 동안, 6개월 동안 안 썼으면 그것 때문에 발생한 이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만큼은 빼야 되는 게 맞는데 기준 만들 때 그렇게 안 만들고 그것을 일시 투자했을 때 생긴 이자 수익 그걸 빼래요. 요것 때문에 생기는 이자 비용을 빼는 게 아니라 그거를 투자했을 때 생겼던 이자 수익을 빼래요. 우리 기준이. 그래서 일시 투자 수익을 빼서 요만큼만 자본화시키래요. 다 하지 말고. 아니, 뭐 이거 한 다음에 더 있는데. 그래서 일시 투자했을 때 생기는 수익을 특정 차입금에서는 빼고 나머지를 자본화한다. 그 다음에 요 밑에 보세요. 전체 지출액 중에서 특정 차입금 쓴 걸 빼는데, 요 금액에서 10,000원만큼은 안 썼잖아요. 몇 개월 동안? 6개월 동안. 그걸 여기서 빼줘야 돼요. 그러니까 빼기, 여기서 빼기 10,000원에 6개월을 빼줘야 돼요. 이렇게. 그러면 이게 얼마 나오냐면요. 45,000원 나와요. 그럼 45,000원을 여기서 빼야 돼요. 그럼 5만 원 나오거든요. 5만 원 나오면 11% 곱하니까 5,500원 돼요. 얘는 한도 안 넘으니까 됐어요. 다 잡아나오면 돼요. 2개 더 하면 돼요. 2개 더 한 게 답이에요. 근데 여러분 집어넣으세요. 요 2개 더 한 거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돼요. 이 문제 다 했습니다. 넘어갈게요. 객관식 문제 하나 풀어보세요. 잠깐. 몇 페이지 보시냐면은 513페이지 513페이지 객관식 문제 7번 그거 지금 하세요. 빨리 513페이지 객관식 문제 7번을 지금 해보세요.
같이 봐드릴게요, 좀. 근데 여러분들 복습하실 때요, 어떤 문제, 이 자본화 문제 여러 개 풀어보시는데, 풀어보실 때 항상 이 순서를 잘 생각해 보세요, 머릿속으로. 그리고 요거를 혼자서 생각할 수 있어야 돼, 이렇게. 어떤 문제를 보든지 얘를 파악하는 게 첫 번째예요, 자본화 대상자산. 이 문제에서는 뭡니까? 지금 그 객관식 문제에서는 역시 짓고 있는 본사 4억이죠? 그 본사 4억에 대해서 뭘 계산해야 돼? 평균 지출액이에요. 평균 지출액을 계산하려고 하니까 시점들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렇게 지출된 기간을 고려해야 돼. 지출된 기간. 우리 여러분 문제 풀 때는요 다 이렇게 월할 계산해요. 월할 계산을 하는데 실무적으로는 이걸 일할 계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시험 문제는 다 월할 계산해요. 월할. 그렇기 때문에 기말에 발생했으면 제로로 봐요. 이게요 일할 계산하게 되면 이게 일할 계산하면 이렇게 돼야 돼요. 일할 계산하면 365분의 1 돼야 되거든요, 이게. 하루 나갔으니까, 하루 기말에. 그게 이제 일할 계산인데, 실무하실 땐 그렇게 하더라도, 공부할 때는 월할 계산하면 돼요. 다 월할 계산으로 하니까, 12분의 제로예요. 제로가 되고요. 이렇게 돼요. 이거 알겠습니까? 이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평균 지출액. 이걸 찾았으면 그 다음 뭐라고요? 특정과 일반으로 나눠요. 그 특정을 먼저 해야 돼요. 특정을 먼저 하는데 3만 원이에요. 차입된 기간이 9개월이에요. 이자율 나와 있기 때문에 곱하면 금방 나와요. 얘 한도 봐요, 안 봐요? 안 봐요. 이거 그냥 자본화예요. 그 다음에 전체 일반은 전체 출액 중에서 특정 쓴 거 빼요. 이거 곱한다는 거 주의하세요. 뭐 당연한 건데 3만 원에 12분의 9 이걸 곱해야죠, 당연히. 했더니 얼마 나오냐면 2만 5천 원 나오고요. 얘는 이게 쉽죠, 이게. 왜 쉽냐면 일반 차입금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일반 차입금이 여러 개 있으면 아까 뭐 해야 돼? 이거 가중평균 차입이자를 계산해야 돼요. 그건 어려운데 이건 쉬워요. 10%니까 집어넣으시고 이게 나와요. 한도 봐야 돼요. 한도가 실제 발생한 건데 계산해보시면 얘라는 거 알겠습니까? 1년 동안이니까. 이게 한도니까 한도 안 넘죠? 그럼 둘 다 자본하니까 답이에요, 더하면. 두 개 더하니까 얼마예요? 5,200원. 답에 보니까 5,200원이 있잖아요, 거기. 아, 3번이구나 하면 틀려요. 출제자가 이제 그렇게 할까봐 요구사항을 틀었죠, 뭐라고. 손익계산서에 계상되는 금융비용이 얼마냐? 아니, 원래는 이거 물어보는 건데, 이거 재미없으니까 자본화 되는 건 이거고, 단기비용 되는 건 얼마냐? 그럼 얘는 다 자본화 됐잖아요. 얘는 이게 전체인데 이것만 자본화 됐잖아요. 단기비용 된 게 얼마겠어요? 7,500원이겠죠? 답이 7,500원이에요. 그래서 일단 재미있게 하려고 이렇게 문제를 낼 거니까 뭐 기출문제지만 그렇게 됐고 앞으로 가겠습니다. 근데 아무튼 그 논리는 계속 똑같아요. 잘 생각해 보시고 앞으로 가서 479페이지 하단에 (479페이지) 하단에 자본화 기간과 한도 비교를 하는데 보세요. 자, 그 밑에서 두 번째 줄에 자본화 대상 금융비용은 해당 자산의 취득이 시작된 시점부터 취득 완료 시까지 발생한 금융비용이다. 그거를 뭐 알아야 돼, 당연히. 우리 자본화는요, 자본화 대상 자산 취득이 시작된 시점부터 취득이 완료되는 시점까지만 자본화예요. 그러면 완료된 다음에는 어떻게 하죠? 취득이 완료된 다음에는 그 이후에 발생하는 금융비용은 단기비용 처리예요. 왜요? 취득이 완료됐다면 뭐 할 수 있기 때문에 수익 창출에 기여하기 때문에 그 자본화할 필요 없죠. 다음 페이지 보시면 480페이지의 첫 번째 자본화 개시 시점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는 여러분이 집에 가서 혼자 읽어보세요. 자본화 종료 시점을 보시면 좀 표시해 드릴게요. 자본화 종료 시점 두 번째 줄 보세요. 사용하거나 판매가 가능한 시점이라고 되어 있죠. 근데 동그라미 1번. 사용 가능일이에요, 한마디로. 사용 가능일. 사용하거나 판매가 가능한 시점. 그 다음에 그 밑에 줄에 잔금 청산일. 동그라미 2번. 잔금 청산일. 그 다음에 그 옆에 소유권 이전 등기일. 동그라미 3번. 이렇게 표시하세요. 번호를. 그 셋 중에 더 빠른 날이 있으면 그날까지 한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쉽게 얘기해서 자본화가 종료되는 시점은
자본화가 종료된다는 얘기는 그 자산의 취득이 완료된다는 얘기예요. 취득 완료. 취득이 완료되는 시점은 이 셋 중에 어떤 날이다? 가장 빠른 날이에요. 이 셋 중에 가장 빠른 날이다.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고. 여러분 부동산 사고 팔 때 이거 셋 중에 가장 빠른 날이라는 얘기 들어봤을 것 같은데 공부해봤으면. 여러분 일반적으로 부동산은 어떻게 사고 팔아요? 아파트 사는 거 보면은 계약금 주고 중도금 주고 잔금 치른 다음에 소유권 이전 등기하고 들어가 살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세 달 중에 가장 빠른 건 일반적으로 언제냐면요. 잔금 청산일이 가장 빨라. 일반적으로. 그럼 잔금 청산일 일반적으로 빠르면 걔가 취득 완료되는 시점이고 혹시라도 잔금 치르기 전에 소유권 먼저 이전했으면 그날이다 이런 얘기고 만약 이전하기 전에 먼저 들어가 살면 뭐 그날이다 뭐 이런 얘기예요. 표현은. 그래서 알아두시고 넘어가세요. 세 번째 토지의 자본화 기간이라고 되는데 밑줄 칠게요. 어디냐면은 네 번째 줄에 밑줄만 쳐놓으세요. 예제 풀 거니까. 기업회계 기준에서는 건물의 취득이 완료될 때까지 토지와 관련된 금융비용을 자본화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토지의 취득 이전에 발생한 이것은 토지의 취득원가고 토지 취득 이후에 발생한 이것은 건물의 취득원가다. 거기까지 밑줄 치시고 예제 13번을 같이 보겠습니다. 예제 13번 481페이지. 자, 걔는 좀 그림을 그려야 돼요. 이렇게 좀 크게 그릴게요. 자, 크게 그려서 걔가 내용을 좀 파악해 볼게요. 2000X 1년, 2000X 2년 이렇게. 내용을 보니까 토지를 취득하기 시작했는데 요날 취득을 시작해서 언제 취득이 완료되냐면 4월 1일, 6월 30일. 4월 1일, 6월 30일. 이렇게 취득이 완료돼요. 보세요. 그 대금 지급을 어떻게 하냐면은 100만 원과 200만 원과 300만 원 이렇게 지급했어요. 확인하세요. 그렇게. 그럼 토지 취득을 이때 시작해서 토지 취득은 언제 완료되는 거죠? 토지 취득이 완료되는 거. 토지 취득이 완료되는 거는 거기 보니까 6월 30일 날 뭐 했어요? 잔금 치렀죠. 잔금 치르면서 소유권 이전했고요. 그러니까 결국 요 날이겠죠. 요 날. 요 날이 취득이 완료되는 거예요. 토지가. 토지는 요때 취득이 시작돼서 요때 취득이 완료된 거예요. 토지를 취득하기 위해서 나간 돈은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이에요. 그러면 토지 취득 원가로 들어갈 지출 금액은 단순 합산하면 얼마입니까? 600이죠. 600인데 그건 당연히 취득 원가 맞고요. 우리가 고민하는 건 뭐냐면 요 100만 원 때문에 6개월 동안 뭐가 발생했겠어요? 이자가 발생할 수 있고 요 200 때문에 3개월 동안 이자 발생할 수 있고 요 300 때문에 이자 발생할 수 없죠. 요때 취득 완료됐으니까. 그러면 요 두 가지 때문에 발생한 이자가 요 토지 취득 완료될 때까지 발생했으면 그거는 단기 비용 처리하지 말고 취득 원가로 가자. 그 논리 배우려고요, 지금. 그 다음에 계속 보니까 얘가 토지 취득 완료된 다음에 그 자리에다 뭐 짓고 있어요? 건물을 짓고 있어요, 건물. 건물을 짓고 있어서 얼마의 지출액이 나오냐면은 200이 나가요, 여기 200. 200이 나가고 그 다음에 이때 얼마 나가냐면은 300. 그 다음에 요때가 300. 그 다음에 요때가 얼마죠? 200.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건물의 취득이 시작된 시점은, 건물의 취득이 시작된 시점은 요 날이죠, 요 날. 요 날 시작돼서 건물의 취득이 완료되는 시점은 이때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요때. 그럼 요 기간 동안에 건물 취득하는 기간 동안에 이거랑 관련돼서 이자 비용이 발생한 게 있다면 그것을 이 건물의 취득 원가로 집어넣어야겠다. 이제 이런 거 할 거예요. 금융비용 자본화. 그럼 몇 가지 물어볼게요. 이 문제는 2000X 1년에 잘 보세요. 이때 자본화 대상 자산이 뭡니까? 자본화 대상 자산이 이때 두 개가 있어요. 토지가 하나 있고요. 건물이 하나 있어요. 자본화 대상 자산이 두 개가 있다. 이렇게 두 개. 2002년에는요. 자본화 대상 자산이 하나밖에 없어요. 토지, 거의 건물.
왜냐하면 뭐는 이미 취득이 완료됐기 때문에 토지는 취득이 완료됐기 때문에 요때는 건물밖에 없어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자원생산은 이때는 2개, 이때는 1개예요. 요구사항을 잠깐 보면은 요구사항 거기 토지와 건설 중인 자산에 대해서 2001년과 2002년에 자본화할 수 있는 금융비용 계산해라. 요구사항이. 요구사항이 분명히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2001년 거 한번 해보고 2002년 거 한번 해봐라.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개념 잘 잡을게. 이 금융비용 자본화는 여러 회계 기간에 걸쳐서 자산을 취득한다 하더라도 각 회계년도 말에 자본화를 한 번씩 해줘야 돼요. 왜 각 회계년도 말에 자본화를 한 번씩 해줘야 되냐면 그때 자본화하는 분개를 안 하면요. 그건 다 어떻게 돼버려요? 단기비용 돼버려요. 우리 발생주의이기 때문에 그 회계년도에 발생한 차입금의 이자 비용은 잡힌단 말이다. 이자 비용이 잡히는데 그걸 자본화시키는 회계 처리 안 하면은 다 단기비용 돼버려요. 이때 가서 일괄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본화는 항상 언제 한 번씩? 기말에 한 번씩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2001년에 한 번 해야 되고요. 2002년에 한 번 해야 돼요. 꼭 이해해야 되고 2001년에 한 번 해야 되고 2002년에 한 번 해야 되고 이렇게 2개. 그래서 이 문제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이거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 먼저 할, 그 다음에 할 거예요. 이렇게 2가지로. 해답 보면서 할 건데요. 그 다음에 몇 가지 정리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얘가 특정 차입금이 뭐죠? 특정 차입금. 문제 자료에 특정 차입금. 특정 차입금이 토지 잔금 줄 때, 요 잔금 줄 때 요 300 차입했죠? 요거는 분명 특정 차입금이죠. 토지 잔금 주려고 했으니까. 얘가 특정 차입금이고요, 얘가. 나머지는 특정 차입금이 없어요. 그런 얘기 안 나와요. 그럼 나머지는 다 뭐로 봐야 돼? 일반 차입금으로 봐야 되고, 추가 자료 3번 보니까 일반 차입금의 평균 잔액과 금융비용 주어졌는데 원래는 일반 차입금을 여러 개 주고요. 여러분들이 이걸 계산하게 해야 돼요. 원래는. 근데 이 문제는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그 평균 잔액과 금융비용 그냥 준 거예요. 나누기만 하라고. 그 나누면 나오거든요. 그냥. 그래서 나누기 하는 거고. 자, 그 다음 보세요. 그 다음에 요 토지 살려고요. 요 금액 나가고 요 금액 나가고 요 금액 나갔을 때 요게 6월 말까지 요 토지 지출액 때문에 금융비용 발생하겠죠. 요 기간 동안 발생한 금융비용은 어디에 취득원가예요? 토지의 취득원가 맞죠, 이거는. 근데 토지 취득이 완료된 다음에요. 이 토지 지출액 때문에 금융비용 발생해요, 안 해요? 이 토지 취득 완료됐잖아요, 이때. 토지 취득 완료된 다음에 요 토지 살려고 나간 돈 있잖아요. 요 돈 때문에 금융비용 발생해요, 안 해요? 하죠. 차입금 차입해서 계속 차입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럼 당연히 그것 때문에 이자 비용 발생해요. 그런데 원래는 취득이 완료된 다음에 발생한 금융비용은 자본화시킬 필요 없고요. 단기비용 처리하면 돼요. 왜? 그 자산 취득이 완료됐기 때문에 그 자산 때문에 수익 창출을 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얘는 토지 취득 완료됐지만 그것을 지금 건물 짓느라고 어때요? 못 쓰고 있죠, 지금. 건물 짓느라고. 그래서 얘가 또 수익 창출을 못해요. 그럼 얘가 뭐 해야 되냐면 또 자본화해야겠다. 이런 논리가 되는 건데 얘를 여기 자본화시킬 수가 없잖아요. 취득 완료됐는데. 어디로 가겠어요, 얘가? 건물의 취득원가라는 거예요. 아까 밑줄 친 건데 그게. 그래서 482페이지에 그림 보세요. 그래서 그림이 이해되면 돼요. 맨 위에 있는 그림. 그 그림 이해하세요. 그 482페이지에 있는 그 그림을 이해하시고 집에 가서. 자, 그럼 문제 풀어요. 2001년부터 할 거예요. 2001년에 자본화할 거 계산할 건데요. 2001년에 자본화 대상은 몇 가지가 있어요? 2가지. 토지와 건물이 있다. 그 구분해서 할게요. 먼저 토지부터 할게요. 토지부터 하려면 토지에 대해서 뭘 계산하는 게 먼저 저 끝에. 저 똑같은 건데 토지에 대해서 어떻게 평균 지출액. 평균 지출액 책 보면서 보세요. 자, 여기다가요. 100만 원에다가 뭐 곱해야 될까요? 12분의 6이에요. 6. 왜냐하면 토지 취득 완료될 때까지 몇 개월이에요? 6개월. 요 200에다가 어떻게? 200에다가 12분의 3. 요 완료될 때까지 해야 돼. 완료될 때까지. 요 300은 12분의 0. 없잖아 이거. 이자명. 그랬더니 얼마나? 곱해보니까. 그랬더니 100만 원 나오나요?
그럼 평균 출력 100이래, 100. 자, 100. 100이 나왔으면, 그 다음 뭐 해야 되지? 100? 저기 똑같은데? 100 나오면 특정과 일반으로 나눠야죠. 특정 쓴 거 있어요, 없어요? 있는 것 같지만, 이게 특정이 이때 있지만, 이거는 지출된 게 없잖아요. 요 때니까. 아니, 여기 지금 이렇게 계산해서 100 나왔는데, 그 100에는 특정 쓴 건 없잖아요. 특정은 마지막에 나갔잖아요. 그래서 특정 쓴 게 없어요. 다 뭐로 봐야 돼? 다 일반으로 봐야 돼. 일반으로 보게 되면 거기다 뭐만 곱하면 돼요? 이자율만 곱하면 되죠? 일반 이자율 아까 얼마? 13% 나왔으니까 곱하면 돼요. 나중에 한도 봐야 되고. 토지가 끝났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건물 보세요. 건물에 대해서 해야 되는데, 건물은 토지 때문에 지출된 금액으로 인해서 발생한 이자 비용도 포함될 거죠? 그러니까 토지 때문에 지출된 금액의 합계가 얼마죠, 지금? 600. 600이 남은 6개월 동안에 지출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토지 600 지출된 거에 몇 개월? 6개월을 봐야 돼요. 거기 보세요, 그렇게. 토지 때문에 나간 600에 6개월을 보는 이유가 토지 때문에 추가로 발생하는 금융비용을 여기에 자본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토지. 그 다음에 이 건물 보세요. 건물에 대해서 얼마 나가 여기? 200. 200 몇 개월? 6개월이죠? 300 몇 개월? 제로. 제로, 거기 확인하세요, 제로. 그랬더니 얼마가 나와요? 평균 지출액이. 그랬더니 400 나와요? 맞나요? 400? 400 나오면 400을 어떻게 쪼개야 돼요? 특정과 일반으로. 특정이 있죠? 보세요, 특정. 300이죠? 300 몇 개월? 6개월이죠? 300이 6개월이잖아요. 1년이 아니라. 300이 6개월 곱하기 이자율 12% 하니까 얼마 나와요? 18만원? 그거 다 잡아나오면 돼요. 나머지를 뭐로 해야 돼요? 일반인데 일반은 어떻게 생각해요? 400에서 얼마 빼야 돼요? 400에서 얼마 빼요? 300에 6개월 빼야죠? 300에 6개월. 300에 6개월 뺀 다음에 이자율 몇 프로? 13% 곱해야 돼요. 13%. 그랬더니 얼마 나와요? 32만 5천 원. 다 했는데 그럼 32만 5천 원이 일반 차입금에서 건물에 갈 거고요. 아까 토지에 갈 게 얼마냐면 13만 원이었잖아요. 그럼 이게 일반 차입금에서 발생한 거죠, 둘 다. 더하면 얼마냐면 45만 5천 원이죠. 자, 이거 한도 봐야 돼, 한도. 이거 뭐 못 넘어요? 자, 이 금액이 뭘 못 넘어요? 이 금액이 얼마 못 넘어요? 52만 원 못 넘죠, 이 문제에서. 52만 원 못 넘는데 이거를 안 넘죠, 보니까. 그러니까 다 잡아놓으면 돼요.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정리해서 토지로 자본화될 금액 얼마? 토지로 자본화될 금액 13만 원. 건물로 자본화될 거 얼마? 50만 5천 원. 이렇게 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집에 가서 막 급하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처음에는 익숙하기 전까지는 저 순서대로 해서 차근차근 해서 연습을 해야 돼, 연습을. 근데 중요한 사실은 저 순서로 다 한다는 거예요. 모든 거를. 앞으로도 계속. 그 다음 보세요. 2002년. 자, 2002년에 자본할 거예요, 이제. 2002년에 자본화할 거는 뭐밖에 없다, 대상이? 저기 건물밖에 없어요. 건물밖에 없는데 건설 중인 자산 지출액이 요 전체 지출액에 요 토지 때문에 얼마 나갔? 토지 때문에 600 나갔죠. 600 나간 게 계속 나가죠. 1년 내내. 그렇게 돼 있죠, 여기. 토지 600이 1년 내내 지출되고 있고 건물 때문에 나간 거 200과 300 있죠. 200과 300 두 개 더하면 500. 500이 1년 내내죠. 1년 내내 이렇게. 확인했어요, 지금? 그 다음에 300이 몇 개월 동안? 6개월 동안. 200은 몇 개월? 제로. 그러니까 얼마 나와요? 그러니까 1250만 원 나오죠? 1250만 원. 그걸 뭐 어떻게 쪼개야 돼? 특정과 일반으로. 특정이 뭐 있어요? 300 있죠, 300. 300을 1년 동안이죠? 몇 프로? 12%. 그 다음에 일반은 전체 지출액 중에서 특정 쓴 거 빼면 되죠, 300. 빼고 나서 얼마? 몇 프로예요, 얘가? 자료에서. 14%죠, 14%. 14% 곱하니까 얼마 나오냐면 133만 원인데 한도가 얼마? 한도가. 140이죠? 140을 넘지 않으니까 다 자본화. 그게 다 어디로 자본화되면 돼요? 건물로. 이렇게 끝인데. 뭐 분개도 할 수 있는데 다 똑같아요. 아까 분개한 거랑. 똑같이 하면 되고. 나머지는 읽어보시고 넘어가세요, 일단.
484페이지 자본화 중단 기간이 있는데 밑줄 쳐드릴게요. 두 번째 줄에